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용 언어 기술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호작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친구랑 말을 할 때랑 놀이터에서 친구랑 말을 할 때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하고 말을 할 때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말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또한 화용 언어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파악해야 하는 정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어적인 정보뿐 아니라 눈으로 아니면은 눈치로 또는 상대방이 주는 몸으로 파악해야 하는 정보들이 훨씬 많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에 담겨 있는 어투나 억양들은 칭찬을 하는 정보가 아니고 너 좀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비꼬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화용 언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이러한 대화에 숨어 있는 의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니면 구문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화용 언어 기술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미묘한 정보들을 놓치게 되고 또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렵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어 보지 못하고 우정을 형성해 보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에 저희의 그 워크북들을 활용해서 화용 언어 기술을 촉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워크북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책에서도 담고 있는 화용 언어 기술들은 학령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충분히 화용 언어 기술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학령기로 아이가 올라가서 생활 연령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에서 뛰어넘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화용 언어 기술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농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고 또는 설득하기, 자기 주장하기, 그리고 참조적인 기술들도 필요할 거고요. 어떤 말하는 사람과 자신 사이에서 공유되어 있는 암암리에 공유되어 있는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러한 화용 언어 기술들이 우리 친구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더 취약한 부분은 구어적인 화용 기술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저희가 가르쳐 줄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은 바로 이런 비구어적인 화용 언어 기술일 텐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는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자꾸 시계를 쳐다본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좀 "이 이야기가 좀 지루하다. 이 이야기 그만하자. 나 이 이야기를 좀 그만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인들을 계속 보내는 데에도 우리 친구들은 그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계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의 이 비구어적인 화용 기술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서 저희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비구어적인 화용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어적으로 또는 비구어적으로 화용 언어 기술을 골고루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네, 이런 걸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공통의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을 준비했으니 먼저 이것들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화용 언어 그룹 치료가 다른 그룹 치료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 부분을
물론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그룹에 대해서 감은 있으실 거예요. 욕심도 있으실 거고.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아마 뻔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뻔하게 감을 잡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외부의 보드게임 학원이라든가 그런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특수교육이 아닌 그런 그룹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과 언어 활용 그룹은 분명히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될지 우리 아이들이 또래 관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언어치료사답게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외부 보드게임 학원에서 오늘은 재미가 친구와 보드게임을 잘 주고받았어요. 다른 날은 싸우기만 하고 규칙도 못 지키더니 오늘은 어려운 게임인데도 잘하더라고요. 라는 브리핑을 듣는 것과 언어치료사가 브리핑을 할 때는 재미가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머니 경청하기가 잘 되지 않아요. 개별 수업에서는 상대방이 치료사 한 사람이고 청자도 재미와 선생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잘 되던 부분이 또래와의 대화에서는 그동안 또래와의 경험에서 실패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도조차도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친구의 발화를 듣고 오늘은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평상시에 호소하는 부분을 활용 기술에 대입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보면 저희가 요거 부록 선생님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부터 아이가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 두셨다가 회기마다 이 부분이 되고 있고 어떻게 안 되고 있고 첫 회기에는 이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동의하기도 하고요. 친구의 칭찬에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라는 자세한 브리핑을 해주시는 게 언어치료사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 언어 그룹과 일반 외부 그룹은 달라야 하는 그 브리핑부터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수업을 정말 잘해놓고 브리핑에서 이런 활용 기술을 대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일반 보드게임과 무슨 차이가 있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질문 주신 게 이게 질문 써주신 거 몇 개 올렸거든요. 그룹 치료 시 치료비 부모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뭐 대부분 비슷하지만 제가 답 드리는 게 정답만은 아니고요. 저희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비는 개별과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개별은 보통 40분에 10분 상담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그룹은 50분 수업하고 상담을 2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은 그냥 전체 수업에 대한 브리핑. 이때는 근데 아동 반응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잘했다 하더라도 어머님은 제가 못했던 아이의 어머니가 들었을 때는 또 상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수업 브리핑을 하는 10분 동안은 아이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했고요. 어떤 친구는 끼어들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 어떤 활동에서 그거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라고 전체 브리핑만 하시고요. 나머지 10분은 저희는 로테이션으로 개별 상담을 합니다. 처음에 그룹을 짤 때부터 로테이션으로 개별 상담에 들어가지만 그룹 상황에서 역동, 어떤 문제 상황이라든가 오늘 꼭 다루어야 되는 아동이 있다면 치료사가 언제든지 치료사 임의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는 먼저 고지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애플린의 선생님이 주신 그룹 치료는 어떤 종류가 있고 치료사랑 아동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가 주셨는데요. 종류는 많아요. 뭐 화용 그룹이라고도 하고 학교 가자라고 학교 준비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짝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치료사가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주호소와 양육자의 공감대가 잘 맞으면 치료사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치료사와 아동 비율은 치료사 한 명이 진행하는 게 저희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나 끌고 가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선생님 한 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학교 가자 이상행동이 심한 아이들 그런 경우는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세 번째, 그룹 매칭과 부모 상담.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저희가 그룹을 짜기 위한 검사도 물어보셨고요. 아이소통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일단 그룹 짜기 위한 검사를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고요. 개별 수업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현행 언어 능력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룹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그 언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친구가 그룹에 갑자기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는 현재까지는 몇 세 모집합니다 해서 갑자기 그룹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 뭐 진단명 따라 언어 문제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별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을 위한 검사를 따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기능이 낮은 친구를 매칭하냐고도 하셨는데 네, 매칭합니다. 저희 7세 그룹 중에 이름 부르기가 목표로 시작하는 그룹이 있어요. 7세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 준비반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일단은 친구 이름 호명하기, 짝그룹 2명인데 그리고 호명에 반응하기. 실제로 재미야 나 이거 좀 줘. 그런 선생님이 옆에서 모델링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재미야 나 이거 좀 줘 하는 애가 둘이에요. 재미도 재미야 나 이거 좀 줘. 듣는 친구도 재미야 나 이거 좀 줘. 이 정도로 기능이 낮은 친구인데 지금은 서로 주고받기를 꽤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목표를 양육자분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께 지금 7세지만 재미와 당구기는 호명하기도 되지 않고 친구의 호명에 반응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호명하기부터 시작을 하는 짝그룹입니다. 이거는 또래화에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명하기는 뭐 몇 달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씀드리지 않고 시작을 하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거 이름 부르게 하려고 이 짝그룹을 이 돈 내고 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의 목표는 항상 양육자에게 충분히 이런 목표 단계부터 시작을 하고 추후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걸 아이가 안 되는 화용 부분에서부터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매칭할 때 이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꼭 매칭할 때 어머님들한테 조금 권고사항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7호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저의 생각이지만 어머님들은 주로 생각을 하실 때 내 아이보다 저희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어머님도 있고 생각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생각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보다 좀 말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은 애랑 매칭을 해주세요 라는 속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아이보다 조금 낮은 친구랑 매칭을 하게 되면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제 이상행동을 배우면 어떡하나? 쟤 우리 애보다 언어도 느린데 쟤랑 짝해서 뭘 배울 수 있지? 하는 불안함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시작을 해요. 어머님 여기 그룹에서는요. 우리 재미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은 유치원에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그룹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재미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애들에서는 재미가 뭔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너무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재미를 끼워주지도 않고 재미는 그 친구들한테 이미 너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행히 재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재미보다 느린 친구이기 때문에 재미가 해볼 만한 그룹이에요. 그게 더 재미를 성장시킬 거예요, 어머니.
밖에서는 재미가 친구를 상대로 뭐를 못 해보잖아요. 여기서는 친구한테 우겨도 볼 거고요. 싫다고 주장도 해볼 거고요. 많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갖는 게 그룹의 제일 목표입니다. 라고 명시해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중간에 그룹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게 실제로 그룹에서 가장 아이들이 얻어가야 하는 목표입니다. 많은 기회, 밖에서는 못 해본 또래와의 경험, 그걸 그룹에서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발화에 자신이 생기게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선생님들도 중간에 핸들링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 매칭의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머님의 주호소는 보통 또래 관계가 안 좋아요.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요. 라고 주호소 하셨지만 언어치료사는 이 친구가 공동활동에 집중하기가 안 되네요. 보니까 경청하기가 안 돼요. 주제에 끼어들지를 못하네요. 주장하기는 있는데 친구의 주장을 수용할 줄을 몰라요. 이런 부분으로 활용기술을 체크하시고 그 부분으로 다뤄주시면 부모 상담에서도 분명히 좋은 평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픈 그룹을 하거든요. 오픈 그룹이라는 거는 뭐 몇 회기 끝 이렇게 하는 그룹보다 수업 짝그룹에서 너무 안정화돼서 역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새로운 친구를 유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룹의 그 형태는 언제든 치료사가 바꿀 수 있도록 먼저 어머님들에게 동의를 구해 놓습니다. 동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께서 언어 수준은 비슷하지만 연령은 다를 때 그룹 구성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학령 전기는 조금 유연해요. 그런데 학령기의 경우는 어머님들도 조금 예민해지시고 7살과 1학년을 구성하는 거는 조금 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유치원과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5세, 6세는 또 묶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학령기에서는 저는 2학년 2명, 3학년 2명 이렇게 4명을 구성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치료사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지만 조금 조심은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2학년이 조금 언어 능력이 좋았다라던가 그런 걸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분이 질문하신 분 중에는 화용 언어가 부족한 경계선 초등학교 3학년 아동과 말더듬이 있는 중2를 목표로 중재하셨다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갭이 너무 커서 저희가 언어나 인지 능력이 느려도 감성은 비슷하게 간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1 친구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별로 권고하고 싶은 짝 매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내향성과 외향성을 가진 두 친구가 짝 수업할 때 고려할 점 이런 거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상보적이라서 더 좋은 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료사의 개입이 되게 중요한데 대신에 내향적인 친구라면 뭐 항상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친구를 향해서 발화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표현하도록 치료사는 독려해주고 그런 거를 활용 목표로 잡고요. 외향적인 친구라면 자기 주장은 굉장히 잘할 텐데 경청하기는 안 되고 친구를 비난하고 탓하고 이런 경우가 또 주호소로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둘을 매칭하면 되려 더 상보적이라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이 들으실 때 내 아이를 야단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받아들이시지는 않도록 브리핑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브리핑에서는 잘한 것도 조심, 못한 것도 조심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촉진어 카드 많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촉진어 카드가 뭐 이걸 굳이 한 장씩 할애해 가면서 넣어놨어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나 뭐 집중해줘 이런 것들 많이 붙여놓고 하는 거 그대로 인쇄물로 드린 거거든요. 그런 시각적인 힌트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쓰신 거 보면 개별해서 많이들 쓰셨거든요. 그룹에서도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